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렇죠. 여러분 보통은 우리는 욕망하면 나의 욕망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정신분석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정말로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알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의 진짜 무의식적인 욕망이 무엇인지를요. 그래서 뭐죠?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잘 들어맞아요. 이 표현이 특히 한국 사회죠.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했던 것, 그죠? 심지어 내가 꿈꿔왔던 것조차도 대부분은 나의 꿈이 아니라 부모의 꿈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부모가 나에게 주입했던 꿈, 내가 어릴 적부터 나는 사실 그렇게까지 영어를 일찍 시작하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의 욕망에 의해서 우리는 영어를 시작하지 않았었나요? 부모의 욕망에 의해서 혹은 나의 대학을 정했고 부모의 욕망에 의해서 그쵸 나의 직장을 정하기도 하는 심지어는 나의 배우자를 정하기도 했던 삶 그런 걸 특히 우리 한국 사회의 자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라고 이 표현하는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얻어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라칸 정신분석의 언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신분석학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정신분석의 대상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러분 당연히 무의식이죠. 이거는 그죠? 근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 새롭게 쓰고 있어요. 라칸도 역시 여러분 직업철학자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정신과 의사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미국식 정신분석학과의 차이입니다. 라깡은 여러분 자크 라깡이거든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거 프랑스식 이름이죠. 그 프랑스인이고 그래서 여러분 프랑스 정신분석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정신분석하면 특히 여러분 학교에서 보통 정신분석을 배우시는 분이 있다라면 수업 중에 정신분석을 공부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그 정신분석은 대부분이 미국식 정신분석의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이 자크 라깡의 계열이죠. 이 프랑스 정신분석을 통해서 공부하고 한국에 와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최근에야 좀 이렇게 있으시겠지만 제가 대학 다니던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정말 전국적으로 거의 몇 명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쪽을 정말로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저처럼 그냥 오히려 이런 2차 도서 책을 통해서 오히려 본격적으로 본인 스스로 연구하고 번역된 책들을 공부하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교 때 정작 사회복지 전공에서 정신분석 쪽이 필수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재밌게 관심 있는 수업이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일종의 개론 수준에 불과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프로이트 중심의 정신분석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프로이트에 대한 개념도 마침 가르치는 교수님도 사회복지 전공 교수님이니까 그걸 정확히 아시는 건 아니죠, 사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너무 어릴 때니까 그때는 교수님들이 막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지만 지금 커서 생각해보니까 하긴 그분이 알고 계시는 정신분석이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적은 양이겠구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그냥 광범위한 여러 가지 학제 중에서 그 파트를 가리키시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학과에서 배웠던 그런 정신분석만으로도 재미는 있었는데 우연히 그 교양 수업에 들었던 사회 사상사랑 과목에서 말 그대로 그럼 강사겠죠. 정식 우리 학교 교수님은 아니지만 강사님으로 오셔서 강의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요. 이만우 교수님이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검색하면 말 그대로 이 자크라칸 계열의 어떤 이 프랑스 정신분석 이쪽부터 저자 단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수업을 들었는데 정말로 인상 깊었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비할 정도로 이게 뭔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뭐랑 비교가 되냐면요. 제가 같은 학기 때 이제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되는 교양 과목이 뭡니까? 교육학개론 아니면 심리학개론이죠. 저도 심리학개론을 들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학개론 들으면서 굉장히 실망했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라고 생각했는데 배워보니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심리학은 생각보다 여러분 과학적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과학적이어서 뭔가 실험적이고요. 그래서 뭔가 통제 가능한 어떤 이런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풍깁니다. 그래서 왠지 인간을 그렇게 분석하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뭔가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저는 내내 들었거든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요.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특히 심리학의 행동주의 있죠. 스키너 행동주의나 이런 부분은 더더욱이 그랬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좋아했던 게 심리학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분석에 더 가까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굉장히 큰 행운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물론 이제 전공 공부도 했지만 정신분석 학회 같은 거를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이제 대학별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해 들으면 뭐 수업도 제끼고 가서 수업을 듣고요. 심지어 이제 락강의 이제 직속 제자 프랑스 정신분석학자가 이제 그 연대에 와서 저희 학교 아니에요. 연세대에 와서 심포지엄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거의 6시간 장자가 3-4시간짜리 어떤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도 전공 수업을 빼고 교수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갔다 왔던 기억이 납니다. 뭐 세미나 내내 뭔 소리인지 몰라서 잠들었었거든요. 당시에 이제 오늘 수업에도 나오겠지만 기표와 기의, 즉 시니피안과 시니피에라는 말 자체가 당시에 처음 듣는 말이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남발되었던 어떤 세미나였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실 우리 이제 정신분석과는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 정신분석을 통해서 많이 이제 분석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식 정신분석은 그러면 뭐가 문제냐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심리학 아까 잠깐 비판을 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변질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정신과 의사분들이 말 그대로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얻을 게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차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통 정신분석이라고 하기에는 확실히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그 정신과 의사분들은 정신분석에 관련된 책을 쓰기는 하지만 보통은 이게 락강 포측의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요 상담을 할 때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다 상담을 하니까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뭐 줍니까? 알약 주잖아요. 약으로 해결하죠. 대부분 정신과 의사분들이 이 대화나 이거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한다기보다는 결국은 나중에 상담을 잠깐 하고 결국은 약으로 해결을 하죠. 근데 이제 정신분석은 사실은 그런 류의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락강은 말 그대로 일단은 너무 이제 생물학주의에 이제 치중됐다라고 보면서 비판을 하고요. 혹은 아까처럼 심리학적 행태주의의 개념으로 프로이트가 오염됐다라고 하면서 원래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으로 자신의 이제 어떤 입지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럼 자신의 입지가 뭐냐라고 할 때 사실 프로이트도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이긴데 구조 언어학을 도입하는 거죠. 구조 언어학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 무의식이야말로 그게 오히려 프로이트가 주장하고자 했던 거에 가장 가깝다라고 이제 재발견을 한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종의 재해석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시르적인 프로이트주의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락강이 이제 그 프로이트의 어떤 부분, 어떤 책을 좋아했냐? 이제 꿈의 해석,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등 1905년을 전후에 쓰여진 저작들이어서 프로이트의 노년이 아니라 어떤 중기 프로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때만 해도 프로이트가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어떤 이자적인 관계로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을 때거든요. 나중에 노년에는 프로이트가 이제 이 의식과 무의식 개념을 이제 위상학적으로 세 개의 개념으로 나눠버리죠. 말 그대로 이드와 초자와 자아. 우리가 정신분석 편에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상적 자아가 있다라면 그 자아를 억압하고자 하는 어떤 초자, 사회적인 어떤 그죠? 도덕적 규율이죠. 그리고 우리 어떤 본능, 이것도 그냥 본능이라고 하기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의식적인 어떤 욕망, 거시기, 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락강은 이 거시기란 말도 상당히 거슬려 하죠. 왜냐면 이 거시기가 여러분 우리 생물학적 거시기, 그죠? 거기를 떠올리게 하니까 그냥 그거 거시기란 표현 대신 그냥 그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네요. 여기까지는 어쨌든 그런 어떤 분위기, 배경, 어떤 차이를 잠깐 얘기해 드린 거고요. 정신분석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일단 한마디로 당연히 무의식이죠. 무의식에 대한 분야를 연구하는 게 정신분석이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는 건 무의식을 연구한다기보다 우리의 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하는 게 더 맞죠. 우리의 의식, 드러나 있는 의식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걸 좀 더 인과적으로 알아보고자 하는 것들이 심리학의 분야라면 무의식은 정신분석의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락강에게 이 무의식이라는 건 하나의 이 생물학적 존재, 우리죠. 생물학적 존재를 어쨌든 인간의 자식으로 변환시키는 메커니즘이다. 그렇죠? 인간의 아이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인간 내부의 메커니즘이 무의식이다. 그러니까 이 무의식을 거쳐야만 사실 우리는 일개 생물에서 인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레비스트로스를 떠올려보죠. 여러분, 우리 레비스트로스 배울 때 가장 인간 사회의, 그죠, 원초적인, 공통점이 뭐였죠? 제일 처음 규칙이,
근친상간금지의 규칙이었죠. 근친상간금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근친상간금지가 뭐예요? 그죠? 엄마와 아들이, 그죠? 딸과 아빠가, 그리고 자매끼리 하고 남매끼리 뭐 이런 거잖아요. 근친상간금지에 대한 게 바로 인간이 어떤 이 동물에서 사회로 넘어가는 그 과정으로 레비스트로스가 딱 지정을 했잖아요. 락강도 똑같은 그 얘기를 합니다. 단지 그게 뭘로 바뀐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개념이죠. 오이디푸스 기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발생하고 해결되는 이 단계를 오이디푸스 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잠깐 오이디푸스의 신화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오이디푸스의 스토리가 뭐냐면, 테베 왕이었던, 그죠? 오이디푸스의 아버지가 되겠죠? 테베 왕이 신탁을 받는데, 신의 어떤 계시죠. 신탁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아들이 너를 죽이고, 너의 아내를 취할 거다. 취하고 왕이 될 거다라는 어떤 신탁을 받아서, 그 운명을 벗어나고자 테베 왕이 사실 자기 아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근데 결국은 이제 여러분, 흔한 스토리지만 살아남습니다. 오이디푸스가 살아남는데, 살아남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요, 자기 아버지인지 모르고 죽인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오이디푸스가 자라서, 이제 자기 아버지와 어쩌다 우연히 시비가 붙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자기 엄마인지도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자기 엄마였던 여왕을, 자기가 죽인 왕의 여왕 아내를 취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신탁이 이뤄진 거거든요. 그죠?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성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제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다라고 표현을 해서 이제 이런 신화를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의 우리 가족 구성을 하기 이전에 가족 구성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에 도입되기 위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가장 무의식적 욕망에 대한 얘기로 이것을 도입을 합니다. 즉 모든 갓난 아기들은 바로 이런 무의식적 욕망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락강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표현을 이렇게 좀 다르게 가고 있어요. 오이디푸스적 욕망에 대한 금지를 통해서 사회적 법과 규칙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회문화적 규칙을 통해 욕구를 억압하는 거죠. 어떤 욕구죠? 엄마와 관계하고 싶은, 엄마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억압함으로써 뭐가 발생한다? 거기서 이제 무의식이 오히려 발생한다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락강은 그래서 무의식이란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고, 왜냐면 이 과정을 거쳐야만 있는 거니까요. 오직 인간에게는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락강의 체계에서도 매우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요. 무의식 자체에 대한 어떤 정의를 뜻하는 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레비스트로스가 얘기했던 근친상간 금지에 대한 어떤 규칙과 굉장히 비슷한 용도가 되고 있죠. 오이디푸스 기를 어떻게 경계하에 따라서 그렇죠. 우리는 사회에 편입되게 되고요. 또 그리고 거기서 무의식이 발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타자의 담론, 무의식의 담론 편입니다. 자, 다른 한편 락강이 무의식을 파악하는 데서 전통적 개념과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건, 그건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소시르 등의 구조 언어학의 개념들을 이제 사용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것도 결국은 레비스트로스가 영향이 있습니다. 레비스트로스도 언어학을 공부하고 적용한 거잖아요. 이 구조주의로. 그러니까 락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 언어학을 배움으로써 여기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이제 새로운 이제 명제를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보통 무의식이 어떻게 좀 희미하게 있다라는 것 정도를 이제 알게 되었지만, 대체 근데 그 무의식은 우리의 의식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신분석을 그래서 과학적으로 비판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증명될 수 없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사이비 과학이다라고 칼 포퍼 같은 학자들은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건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맞았다고 하면 그냥 맞다고 믿는 거고요. 틀렸다고 하면 틀렸다고도 믿을 수 있는 일종의 어떤 진학적 개념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무의식의 분야죠. 근데 이제 락강은요, 이 무의식을 그래서 우리가 언어학적 구조와 상당히 닮았다라고 합니다.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뭔가 구조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어를 분석함으로써 굉장히 언어적 구조를 통해서 무의식적 구조도 파악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 정신분석에서 여러분 그 실수, 우리가 평상시 하는 잦은 실수, 혹은 농담, 그죠? 농담도 자꾸 반복하는 농담 있죠? 그리고 어떤 꿈,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무의식이 좀 간접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배웠죠. 근데 그건 이제 그대로 드러나지 못한다고 했죠. 항상 왜곡돼서 드러난다라고 했는데, 그런 무의식의 현상들을 징후라고 표현합니다. 징후. 그죠?
어떤 징후가 있었어라고 우리 보통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무의식이 이렇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것, 표현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또 기표라고도 표현하죠. 이러한 징후가 곧 기표, 대문자 S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펜으로 한번 써보세요. 무의식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니까 무의식이 어떤 징후가 드러나는데 이 징후는 곧 말 그대로 어떤 표시를 표시해 주는 거니까 기표라고 쓰시고요. 기표는 대문자 S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죠? 어쨌든 이게 무의식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징후, 그 기표가 드러났다고 해서 그게 나의 진짜 무의식이다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꿈에서 예를 들어 뭐 어떤 막 하얀 말을 타고 달리는 막 꿈을 꿨는데 그 말 자체가 무의식은 아니잖아요. 말은 하나의 징후일 뿐이고 그 징후 이면에 있는 진짜 무의식이 있겠죠. 그 진짜 무의식은 기의가 됩니다. 소문자 S죠. 알겠죠? 그래서 징후, 기표, 대문자 S가 같은 거고요. 무의식, 기의, 소문자 S가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 기표와 기의가 그러면 우리가 이 징후를 통해서 기후를 직접적으로 보면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쉽지 않죠. 하나의 기표를 갖고 하나의 기의를 찾아내는 것도 역시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의를 이해하려면 방법은 이러한 징후, 기표를 다른 또 다른 징후들이죠. 다른 기표들도 연관 속에서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일종의 일치점들을 찾는 거죠. 즉 기표들의 이런 연쇄 효과들, 기표들의 이런 관계 속에서 어떤 하나의 기표, 징후들이 갖는 의미가 정해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역시 문제는 이거예요. 하지만 일정적으로 기표가 갖는 의미는 우리가 나름대로 유추하고 찾아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의식에 있는 어떤 궁극적 기의를 표시한다고는 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치하지 100% 싱크로율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해석까지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칸은 또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원래 프랑스 철학이 그래요. 프랑스 철학자들이 말이 굉장히 어렵고 독해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이런 문학적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답기도 하죠, 사실은. 이런 표현입니다. 기표가 기의에 닿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진다. 미끄러진다는 표현을 쓰죠. 미끄럼틀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징후를 통해서 이 기후에 닿고 싶어 하지만 결코 그 기후에 완벽하게 닿지 못하고 계속 미끄러지는 이 관계죠. 이런 관계의 반복 속에서 근데 우리는 어떠한 의미를 찾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어학 공부하실 때 그 소실의 구조언학이라는 걸 배우실 때 결합관계, 계열관계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었어라고 할 때 나는 누가죠? 밥을 무엇을이죠? 먹었어는 서술어죠. 그러니까 나는 밥을 먹었어라는 이 세 가지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의 이 관계라는 것, 주어가 있으면 목적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으면 서술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관계적으로 유추하잖아요. 이런 규칙성을 일단은 우리 그때 결합관계라고 했죠. 결합관계. 근데 이거를 이제 야콥스는 환유라고 표현했고요. 또 환유라는 단어로. 용어 이러면 되게 헷갈립니다. 근데 이제 대충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또 그러면 뭘 먹었냐라고 할 때 빵 먹었어, 라면 먹었어, 우유 마셨어. 이게 목적어가 막 바뀌죠. 이 막 대체될 수 있는 것을 대체적인 거니까 이걸 계열관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야콥스는 또 은유라고 표현합니다. 은유적 관계로요. 그렇죠. 이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정신분석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에서는 이 단어를 또 응축과 치환이라고 바꿔서 얘기합니다. 헷갈리시죠? 근데 여러분 이제 의미만 잘 파악하시면 영어야 뭐 굳이 못 외워도 여러분 이제 응축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언어의 관계가 그렇게 어떤 식으로 결합 관계를 갖고 있냐, 어떤 계열을 갖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꿈에서 보면 내가 엄마의 모자를 쓰고 있는데 아빠의 옷을 또 입고 있고요. 그리고 누나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는 또 형이야. 형의 이미지야.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가 합쳐져 있는 거죠. 이미지가요. 꿈속에서 굉장히 독특한 거. 누구의 모자를 쓰고 누구의 옷을 입고 있는데 누구의 또 머리 모양이야. 근데 그 누구라는 게 다 달라. 그죠? 그러니까 근데 또 전체적으로는 또 다른 거예요. 만약에 전체적으로는 또 형도 아니고 무슨 개 이미지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엄마의 모자를 쓰고 아빠의 옷을 입었고 또 형의 머리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나야. 이럴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동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뭔가 이미지가 막 겹쳐져 있는 거죠. 이걸 응축이라고 합니다. 응축. 하나로 압축되어 있으니까요. 그 치환은 뭐냐? 응축과 치환. 역으로 이제 나의 욕망은 어떤 이 성교, 섹스에 대한 어떤 욕망인데 그 욕망이 실제 꿈이나 상상에서 어떤 피 흘리는 모습으로 드러나거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액을 사정을 하는 어떤 그런 욕망인데 그것이 정작 눈물로서 표현되던가 뭔가 대체되죠. 그 자체로 나오지 못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체되는 관계를 이제 치환이라고 하죠. 응축과 치환의 관계가 결국 뭐예요? 우리 어떤 무의식 속에서 무의식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발생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럼 결합관계 개혁은 그런 얘기 왜 했냐? 이 응축과 치환이라는 방식을 말 그대로 락강이 이거 결국은 언어 구조학에 있었던 그런 결합관계 개혁관계 혹은 환유와 은유 이 계열과 굉장히 비슷한 논리적으로 똑같잖아 라는 걸 찾아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도 그런 식으로 연구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꿈이 그런 식으로 조직되어 있다라는 거죠. 유사한 여러 가지가 한 군데 뭉쳐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응축은 곧 그래서 은유고 치환은 곧 환유가 되는 거죠. 다른 인접한 다른 기표들과 비례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처럼 무의식이 표현되는 방식이나 그것이 조직되는 방식은 락강이 보기에 언어적 구조와 동일하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는 이겁니다. 결국 무의식 역시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면 여러분 전에 우리가 언어 구조학 배울 때 그게 핵심이 뭐였어요? 언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언어가 일종의 도구에만 불과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라는 구조 안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이 뭔가 언어를 함부로 막 판단하고 그걸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들이 우리가 편입되어 있는 언어 구조에 한정돼서 얘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의 구조가 우리 그렇게 말하게 하는 거였죠. 그게 언어 구조학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무의식도 그런 언어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면 무의식 또한 마찬가지죠. 나란 개인으로부터 독립적인 질서와 체계를 갖고 있다는 말이 되니까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신기해지는 거예요. 보통 무의식이라고 하면 이것도 그냥 나의 무의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의 의식인 만큼 당연히 무의식도 나의 무의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내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무의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작 내 무의식인데 내가 주도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이미 그 무의식은 철저히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의식은 곧 타자의 담론이 되는 거다. 이게 도출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타자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타자의 담론이다. 그러니까 나의 담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죠? 이 질서가 개개인에게 내면화되는 메커니즘이다. 결국 우리가 또 이러한 무의식적 질서에 편입되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되고 타자의 욕망 편으로 들어가 보죠. 그럼 이제 타자가 이제 등장이 됐어요. 무의식이란 타자의 담론이다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자, 타자의 욕망, 도둑맞은 편지라는 여러분 이건 에드가 앨런 포의 이제 이것도 여러분 전혀 모르고 읽으면요 굉장히 더 복잡합니다. 저는 이게 분명히 이제 쉬우라고 이해하기 쉬우라고 분석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락강의 세미나 이제 에그리라고도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드가 앨런 포라고 여러분 굉장히 좀 음침한 소설 쓰는 그 단편 소설가 있어요. 여러분 알죠? 그 검은 고양이 이런 거 한번 읽어보셨죠? 거기 나온 것처럼 에드가 앨런 포의 이제 도둑맞은 편지라는 그 소설을 딱 이제 이 락강이 발견한 어떤 이 정신분석, 어떻게 언어학적 측면에서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요, 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오늘 얘기하는 것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다음으로 락강은 무의식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합니다라는 부분을 시작을 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무의식이 타자의 욕망이라면 몇 가지 다른 개념을 좀 더 살펴보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욕구와 요구와 구별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욕망이라는 단어, 욕구라는 단어, 요구라는 단어 다 여러분 그냥 막 뒤섞어서 쓰죠. 우리 평상시에는요. 욕구, 요구, 욕망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건 정신분석에서 보는 분류법이에요. 이게 또 한국마다 또 다를 거예요. 보통 욕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영어로 need거든요. need. 그죠? 뭔가 필요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욕구는 기본적인 우리의 식욕, 성욕처럼요. 1차적 충동을 얘기합니다. 1차적인 충동. 욕구, need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동물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죠? 식욕이고 성욕. 우리가 동물로서 생물로서 꼭 먹고 그죠? 뭔가 성욕, 그죠? 어떤 섹스의 어떤 충동이라는 게 다 존재하죠. 이거 자체는 여러분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기본적으로 만족을 추구하죠. 그죠? 만족을 추구하고 그걸 충족시켜줄 대상을 찾고자 하는 충동이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무언가를 먹을 대상을 찾죠. 아, 통닭 먹고 싶어. 그죠? 성욕은 뭐예요? 뭔가 섹스할 대상을 찾는 거죠. 그죠? 결국은 이성들 간의 어떤 그 구애죠. 그래서 그걸 충족시켜줄 대상을 찾고자 하는 충동이죠. 이는 다른 사람에게 만족시켜달라는 뭘로 변한다? 요구로 변한다. 요구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욕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식욕과 성욕처럼 1차적인 충동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충족시켜줄 대상을 찾고자 하는 충동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그 충동을요, 우리 스스로 모든 걸 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충동적인 욕구를 누군가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성적 관계를 우리가 상대방에게 요구하죠. 여자친구에게 요구하죠. 그렇죠? 여자가 남자에게 요구하죠.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먹을 거 사달라고. 혹은 여자친구 남자에게 뭐예요? 이 무력도 들어가나, 이 욕구에? 그쵸. 어쨌든, 그건 좀 애매하긴 하네요, 무력은요. 어쨌든, 뭐 사달라고 그 욕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욕구를 채워줘라고, 누군가 상대방에게, 만족시켜달라고 그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구는 곧 욕구를 표현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요구는 욕구를 표현한다. 그렇죠. 말 그대로 우리가 욕구가 요구를 통해서 표현되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요구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아까 여러분, 자기 여자친구거나 혹은,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좀 건전하게 얘기하면 여자친구에게는 손만 잡을게 라고 요구할 수 있죠. 나 뽀뽀 좀 할게 라고 요구할 수는 있죠. 그렇죠? 굳이 섹스까지는 가지 맙시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결혼했다는 건 어때요? 그건 정말로 뭐 당당하죠. 결혼했으면 충분히 우리는 결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부인에게 내 성적 욕구를요 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서로 부부의 할 의무이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요구라는 게 그래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만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즉 우리가 아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다시 되돌아가 보시죠. 어머니와 자고 싶다는 욕구가 여러분 있다라고 칩시다. 원래 당연히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공시분석이지만 어머니가 자고 싶다는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걸 그대로 표현할 수는 없죠. 그걸 여러분 어머니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없죠. 요구하면 오히려 안 되는 거죠. 그게 근친상간의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결혼을 요구하는 것도 더더욱 일어날 수 없죠. 여러분 결국은 이 요구라는 건 사회적 질서와 혹은 언어적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걸 요구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회적 질서가 용납하는 것, 어떤 언어의 상징적 질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요구입니다. 요구. 알겠죠? 자, 아직 욕망 나오지도 않았죠? 자, 그래서 욕구라는 건 언제나 요구를 통해서 표현되고 충족되어야 하기에 문제는 그거죠. 사회적 질서와 언어적 질서에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 충족된 게 아니겠죠. 우리의 기본적인 그 1차적 충동이 다 충족될 수 없다. 즉 욕구와 요구 사이에 메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생기죠. 요구가 모든 걸 다 채워줄 수 없잖아요. 사회적으로 용인된 것만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격차, 그 차이가 바로 뭐다? 욕망입니다. 욕구와 요구 사이에 이 격차로 인해 욕망이 생겨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욕망은 여러분 욕망 자체를 정의를 결핍으로 정의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곧 결핍이다. 여러분 이 정의도 굉장히 오늘 수업의 핵심이죠. 그죠? 여러분이 무엇을 욕망하든 간에요. 이 욕망은요. 기본적으로 결핍을 전제합니다.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물력에 대한 것도 그래요. 우리가 나 저것만 가지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라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것을 누군가 요구해서 채웠다고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빈 간격을 찾게 됩니다. 이 빈 간격, 결핍이 곧 욕망이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욕망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욕망에 대한 결핍을 더 강화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더 공허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것 때문이죠. 뭔가 채울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분야는 다르지만 여러분 이제 특히 남자들 중에서 여자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 변태적 성향이라고 하는데 그런 증세가 생기는 이유도 무조건 이게 잘못됐다라는 느낌보다도 뭔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충족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을 자꾸 무언가 이 욕망의 결핍의 구멍을 메우고 싶어하는 충동이 자꾸 어떤 새롭고 독특한 어떤 시도를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통 사회에서 보는 어떤 이런 변태적 행위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잠시 동안이나마 욕망의 어떤 결핍을 메워주다라는 일종의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굉장히 혐오합니까? 역으로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끔 여러분 동성애를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도 요즘은 말 그대로 성적인 자기 선택권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양성성과 양성애와 동성애가 거의 이제 대등하게 이제 열려 있는 관점으로 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러니까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 자체를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덮어두고 하는 방식이기도 한 게 이제 동성애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런 어떤 욕구의 결핍, 이런 어떤 욕망에 대한 측면에서 발생한 욕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아무도 누구도 정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그냥 나는 동성애의 충동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운명을 타고난 것인지에 대한 논쟁들은 굉장히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동성애가 옳다 그르다의 어떤 논쟁을 떠나서요. 그냥 그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완전히 어떤 혐오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나의 친구로서 환대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옳고 그름은 이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되려 친하고 가족이고 친한 친구 간에 할 수 있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전혀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 그냥 지적질하는 것은요. 어떠한 생산적인 비판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뭐 어쨌든 그 부분 더 가지 말고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여자분들이 어떤 이 명품에 대한 욕망이 말 그대로 이런 거죠.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바랬던 구찌 핸드백 사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또 다른 상표가 들어오고 또 다른 브랜드나 또 다른 말 그대로 더 좋은 옷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액세서리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욕망은 끝이 없죠. 남자분들도 또 마찬가지 아닌가요? 남자들은 또 성형 말고도 뭐 있죠? 자동차에 대한 무력이 또 있죠. 남자들 특히 20, 30대 이상은요. 자동차에 대한 욕망은 평생 끌고 가는 거죠. 차가 바뀔 때마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10대 남학생들 어때요? 10대 학생들 전체 다 남녀 똥털어서 말 그대로 이제 10대, 20대, 30대들은 또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때 결국 우리가 그 욕망의 결핍을 느끼게 해주는 대표적인 게 이 스마트폰들이죠. 처음 샀을 땐 굉장히 만족스러운데 조만간 새로운 폰이 나오게 되면 정말 그 결핍의 구멍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측면으로 여러 가지 적용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결국은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결핍을 메울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 나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괴물이 떠오르지 않아요? 어떤 이 욕망의 결핍을 막 메꾸기 위해서 계속 꾸물꾸물 찾아다니는 어떤 괴물. 자꾸 그래서 그 만족에 대한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치환시키는 거죠. 욕망의 환유연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끊임없이 바꾸는 거예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아까 성적 행위가 어때요? 이런 체위도 저런 체위도 해보고 그렇죠. 이런 도구도 써보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끊임없는 욕망의 취향 관계, 욕망의 환유연쇄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욕망은 생물학적인 충족욕은 아니다. 그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네요. 제가 이때 여기 왜 밑줄 안 쳤을까요? 그러니까 생물학적 충족욕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게 특히 욕망이다는 거죠. 사람의 대상. 그럼 이 명품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물건에 대한 어떤 충족욕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물건을 사는 이유도 뭐 때문이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떤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먼저죠. 여러분 항상.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인정 욕망, 그렇죠? 락강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남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런 욕망은요. 예컨대 어머니를 욕망한다는 건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남근임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말 그대로 이런 인정 욕구. 여러분 최근에 이제 그 헤겔 쪽에 악셀 호네트라고요. 이제 인정투쟁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악셀 호네트. 이분의 인정투쟁도 사실 이런 논리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인간은 결국 어떻게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충족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정신 분석은 허용될 수 없는 욕망을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를 욕망한다는 것은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남근임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건데 그 욕망은 허용될 수 없죠. 계속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거시기가 잘릴 거다라는 이 거세대리라는 위협 앞에서 결국은 우리는 좌절하고 만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 거세 컴플렉스거든요. 내 아버지가 나의 성기를 자를지도 모른다라는 그 위협감, 거기에 따른 받아들임이죠. 아, 내가 더 이상 어머니를 욕망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오이디푸스기의 정상적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상적 과정이에요. 비이성적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진짜 뭐 4살, 5살짜리 애가 정말로 이런 생각을 할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이 의식적으로. 우린 지금 여러분 무의식을 다루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았는지 틀릴지도 알 수 없다라는 게 이 정신분석의 장점이고 단점입니다, 곧. 그렇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엄마에 대한 욕망을 했지만 결국 그것에 대해서 나를 방해하는 아버지, 어떤 그죠? 근데 이 아버지는 결국 여러분이 사회적인 도덕적 질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결국은요. 알겠죠?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는 사회에 편입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가족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여튼 이러한 억압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욕망의 이런 끊임없이 대처관계, 환유 연쇄가 바로 인간의 무의식을 구성합니다.
알죠? 다시 말해 무의식이란 타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정 욕망이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타자는 누굽니까? 다른 사람 혹은 사회적 용인, 사회적 질서가 다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타자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정 욕망. 그래서 우리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쓴 거죠. 무의식은 타자의 욕망입니다. 있죠? 여기 챕터가 아니죠. 뭐라고 하죠? 이거, 그림 있잖아요, 그림. 이제 그림들이 여기 책에 있는데, 거기에 잠깐 설명되는 표현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실제로 이런 메두사 아시죠? 메두사의 그 뱀의 머리하고 있는, 메두사를 보면 돌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베어오거든요. 근데 머리를 베었어도 메두사의 그 머리에 그죠? 저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안드로메다 자기 애인에게 보여주려고 할 때도 직접 보여주지 못합니다. 자기야 나 이거 보고 싶어라고 할 때 페르세우스가 직접 보면 안 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메두사의 머리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바로 거울에 비춰주는 거죠. 거울이 아니면 어떤 물에다가 어쨌든 반사되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지금 왜 꺼냈냐? 약간의 무의식이 바로 이런 거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메두사, 말고도 이걸 실제개라고 표현합시다. 이 실제개는 볼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라칸은요. 그러니까 실제개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다만 그것이 거울에 비친 것을 보거나 거울에 비친 것을 보는 게 뭐죠? 상상하는 거, 상상계죠. 일종의 가짜니까요. 상상계. 아니면 그것에 대해 언어로 표시된 것. 우리는 이제 메두사의 머리를 언어로 표시된 것으로 읽죠. 상징계죠. 그러니까 상상계 아니면 상징계를 통해서만 볼 뿐이지 우리는 그 실제계를 직접적으로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알겠죠? 가령 신경증 환자는 자신이 반복하는 이상한 행동의 이유를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그죠? 정신분석가는 환자 자신도 모르는 그 실제, 미주스 X와 같은 그 원인을 찾고자 노력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실제계의 대부분은 결론적으로는 프로이트 말대로 성욕이나 난근과 결부되어 있으니까 사실 어느 정도의 또 정답은 나와 있는 셈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이제 그 정신분석적 계열이 너무 이제 성적인 것에 치우친다라고 해서 또 다른 어떤 욕망에 대한 것으로 이제 반론을 제기한 학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건 또 알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 푸코의 원형 감옥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어떤 시선에 대한 얘기. 여기서 푸코가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이 욕망에 대한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푸코를 배울 때 제대로 다시 공부를 하기로 하죠. 자, 그리고, 그리고 이 얘기는 해볼만 하겠네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행동 거지가 타인의 눈에 드러나는 공간과 달리 그것을 프라이버시의 형태로 감추고 은폐할 수 있는 사적 공간에서 쉽사리 편안해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방 사적 공간이라는 프라이버시가 사실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의 공간이 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죠. 나만의 공간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타자의 시선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타자의 시선에 쫓기는 건 여러분 아무리 가족이어도 편한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 한순간이라도 나만의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녹음하는 순간도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없을 때 혹은 제 아이들이 잘 때 혹은 아내가 양해를 구해줄 때 저 혼자만의 공간의 방에서 녹음을 하거든요. 이 프라이버시의 공간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요.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아이도 가족도 없는 나만의 방이라면 정말로 거기서 우리는 자유로운가? 라고 할 때 절대 거기서도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푸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푸코가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락강하다가 왜 푸코가 나오냐 하겠지만 이것도 결국 일종의 어떤 타자의 어떤 시선, 타자의 욕망이기도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고요. 시대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17세기 기독교는 자신의 은밀한 욕망과 행위, 느낌까지 말하도록 했던 고해 성사 있죠. 고해라는 장치를 통해서 신부의 시선이 침실 안으로 들어오죠.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얘기죠, 이게. 이건 나중에 여러분 이건 따로 공부해 보셔도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에서 나오는 고해 성사가요. 17세기쯤에는요. 정말 자신의 어떤 이런 그냥 일반적인 죄 말고요. 신부들이 집요할 정도로 그 개인의 어떤 성생활이 있죠. 성생활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캐묻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그 고해성사의 어떤 부분이 상당히 많은 성적 담론으로 많이 확장되었던 게 17세기인데, 그러니까 신부의 어떤 그런 사사건건에 대한 어떤 이게 신부지만 신의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잠자리에서도 신의 시선이 이제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으로 뭔가 불안해지는 거죠, 오히려요. 근데 그게 여러분 19세기에 이르면 의사의 시선으로 대체됩니다. 이게 푸코가 조사했던 거잖아요. 푸코의 방법론인데 19세기에 이르면 이제 의사의 시선으로 대체돼요. 왜? 의학의 시대니까. 의학적으로 의사들은 뭐예요? 어린이의 자위행위가 얼마나 육체에 해로운지, 정신에 해로운지를 자꾸 얘기를 하죠. 자위하면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요. 또 여성의 성욕은 어떤 자궁경련을 일으킨다, 히스테리를 일으킨다라고 해서 그것을 자꾸 연관시키려고 하고요. 또 남자들의 다양한 변태적 욕망이 있죠. 도착적 성행위들을 찾아내서 이걸 일종의 그냥 정신병으로 규정하는 게 여러분 의학적인 권력이거든요. 이건 차후에 더 자세하게 푸코 편에서 다뤄볼게요. 그래서 정작 나만의 내밀한 공간인 방에서조차도요, 자신의 성욕이 너무 빈번히 느껴지면 이거 병인가? 그렇죠. 자기 신체를 보게 됐을 때, 또 배우자가 이상한 행위를 하자고 하면 이거 병이라는데, 이거 문제라던데, 이런 결국 뭐예요? 의사의 시선이 우리의 침실 안으로 들어와 버렸죠. 알겠죠? 말 그대로 이게 우리는 어떤 시선, 타자의 어떤 시선에 대한 이 권력적 관계가 끊임없이 우리를 그죠? 거기에 딱 메꿔두는 겁니다. 이 부분은 라강이 얘기했던 무의식적인 어떤 욕망의 담론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고자 하는 장소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타자의 시선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반부인가요? 여기 이제 에드가 앨런 포의 도둑맞은 편지에 대한 이제 사례가 잠깐 나와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어떤 스토리냐면 이제 복잡하게 나오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도둑맞은 편지에서요, 이 스토리가 이래요. 왕비가 왕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왕비와 왕은 뭐죠? 부부죠, 당연히. 왕비는 그러니까 왕에게 당연히 이제 부부로서, 아내로서의 어떤 해야 될 왕의 어떤 욕망을 충족해줄 또 의무가 있죠. 왕비가 왕이 있는 자리에서, 근데 문제는 왕이 봐서는 안 될 중요한 편지를 장관에게 도둑맞는 것이 이 이야기 주 스토리입니다. 아마 여러분 그 편지가 뭐겠어요? 뭔가 미래, 불륜에 대한 어떤 메시지일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여러분 어때요? 김희애와 유아인이 찍었던 미래처럼 들키면 안 되는 문자 메시지를 남편에게 들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런 거예요. 왕비가 들키진 않아요. 왕에게 들킨 건 아니에요. 왕비가 왕이 있는 자리에서 왕이 봐서는 안 되는 어떤 그 편지를요. 보고 있다가 왕이 갑자기 딱 등장해요. 왕이 누구와 함께요? 장관과 함께. 그러니까 그 편지를 이게 너무 어색하게 이 편지를 막 접근하면 걸릴 거 아니에요? 그게 뭔가 이러면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오히려 좀 당당하게 탁자 위에 딱 올려둡니다. 편지를요. 알겠죠? 근데 이 왕비가 당황한 그 눈치를 장관이 눈치를 챈 거예요. 왕은 눈치를 정작 못 챘는데. 그러니까 그 눈치 빠른 장관이요. 왕비가 그냥 보는 앞에서 그 종이를 다른 종이로 바꿔쳐 갑니다. 장관이요. 그 장관은 왜 바꿔채죠? 진짜 눈치 빠른 사람이죠. 저 편지 분명히 왕비가 왕에게 들켜서는 절대 안 되는 편지고, 그러면 저 편지를 만약에 내가 지금 가져간다라면, 이거는 뭐가 되죠? 이 편지를 빌미로 내가 권력을 취할 수도 있겠구나. 왕비를 시켜먹을 수 있겠구나. 라는 협박물이 되는 거겠죠. 굉장히 치사한 인간이죠. 근데 재밌는 거 그거잖아요. 왕비가 보는 앞에서 가져가거든요. 왕비가 몰라도 안 되죠. 왕비가 나중에, 이거 누가 가져갔지 해서 몰라버리면 협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 왕비가 보는 앞에서 왕만 모를 뿐이지 자연스럽게 바깥치기에 갑니다. 그렇죠? 근데 왕비가 못 막죠. 그거 왜 가져가? 이렇게 얘기 못 하죠. 왜 가져가라고 하면 왕의 시선을 끌게 되고, 그렇다면 왕이 그 편지의 내용을 보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알면서도 당하는 이런 복잡 미묘한 관계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왕은 이 편지를 찾고자 몰래 이제 그 군인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장관의 집을 뒤지는데 경 못 찾아요. 그래서 사설 탐정을 또 시켜가지고 그 사건을 의뢰하죠. 나중에 이제 탐정이 이제 그 편지를 찾아가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됐죠? 여기까지 봅시다. 중요한 건, 이 편지라는 게 여러분 어쨌든 레터잖아요, 레터. 이 단어는 문자라는 뜻이죠. 문자라는 뜻을 동시에 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락강이 이제 이 소설을 보면서 문득 깨달은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소설 안에 바로 이 어떤 무의식적인 구조가 그대로 들어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 모든 관계들, 여기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결국은 이 편지에 의해서, 이 편지 하나가 모든 이 지금 욕망에 얽히고 설킨 것에 대한 어떤 핵심이죠. 이 레터, 언어적으로 짜여진 무의식을 상징하는 이 레터를 통해서 뭐예요? 눈이 있어도 못 보는 왕, 편지를 못 버리라 생각하는 왕비, 또 그걸 알아보고 유의 가져가는 장관의 위치가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개인의 외부에 있는 이 관계, 레터를 통해서 생겨나는 이러한 관계가 타자며 그걸 전달하는 편지는 타자의 담론이 된다. 이 편지가요. 그죠? 자, 결국은 왕비는 이 편지가 도난당한 걸 보고도 아무 말 못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왕한테 걸리면 안 되잖아요. 왕한테 걸리면 안 된다가 다르게 표현하면 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편지의 부재를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편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왕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욕망을 욕망하고 있는 거죠. 왕비는요. 그러니까 왕의 욕망은 뭐예요? 당신이 내 아내로서 이런 바람을 피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기본적인 욕망의 베이스가 있잖아요. 그 욕망을 아내는 지켜줘야만 하거든요. 물론 자기는 물론 다른 남자 내통하든 간에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최소한 그 왕의 욕망을 자신이 같이 욕망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장관이 대놓고 눈앞에서 가져갔는데도 그것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그 자리라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장관이 편지를 눈에 보이게 도둑질한 것 또한 왕비의 약점을 쥐고 있는 존재며 왕비가 되찾고자 하는 욕망을 소유하고 있음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다. 왕비가 되찾고자 하는 욕망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음을 또 왕비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이죠. 그것을 이용해 장관은 왕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권력을 확장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죠? 게다가 이제 경찰도 마찬가지죠. 이 장관의 집을 왕비의 명을 받고 뒤졌던 경찰도 자기가 찾기만 하면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출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 같기도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왕비가 욕망하는 것을 자기가 만족시켜줘야 되는 게 1차 목표잖아요. 왕비의 욕망을 욕망하는 게 경찰이고, 그렇죠? 왕의 욕망을 욕망하는 게 왕비고, 왕비의 욕망을 욕망하는 게 장관이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자 한 겁니다. 이 레터라는 하나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타자 욕망의 구조화된 무의식이 퍼져간다라고 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소설을 분석한 락강의 핵심은 결국은 뭐냐? 편지를 통해서 나의 위치가 지정된다 했습니다. 타자는 편지를 통해서 나의 위치를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비가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이미 타자의 욕망에 의해서 내 자리가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알고 보면 타자의 무의식, 타자화되어 있는 어떤 무의식의 담론에 의해서 나의 자리가 지정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좋든 싫든 이미 지정된 내 자리인 것이라는 거죠. 단지 이거를 물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그렇게 선택했을 경우에는 뭐예요? 타자의 욕망을 욕망할 수 없기, 그러니까 만족시켜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자기는 중요한 것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결핍의 자리가 됩니다. 알겠죠?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왕비가 장관 보고 야 이거 왜 가져가 이 새끼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편지 도둑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정작 원래 그 목적 자체를 상실해버리죠.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왕의 욕망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충족시켜주지 못하게 되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왕비가 타자의 관계가 지정하는 위치를 자기의 자리로 결국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 왕비로서 걸맞는 이상적인 그 상. 왕비가 여러분 말 그대로 여러분 두 남자를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비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죠. 이상적인 상에 자신을 동일시한다라는 거죠. 나는 이래야만 해라는 거죠. 이처럼 왕비의 행동을 좌우하는 이상적인 상을 자아의 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나중에서 여러분 이게 대문자 타자, 소문자 타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숭통 스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거 음성으로 얘기해봤자 이해가 더더욱이 안 되시고 저도 뭐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여러 또 없고요. 이 표는 락강이 개발한 표인데 이건 나중에 락강 공부하신 분들이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쪽인데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마무리 단계 가기 전에 보드리아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잠깐. 어차피 이제 보드리아르는 이 철학과 국토청소부에서 주요 그걸로 철학자로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디즈니랜드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스트로 간주되는 보드리아르는 장 보드리아르예요. 감옥은 하나의 시뮬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이곳이 감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적이 따로 있는 것이라고.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감옥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감옥이 저렇게 따로 있는 이유는 뭐다? 저건 하나의 허상이라는 거죠. 시뮬레이션에 가깝다는 거예요. 왜냐? 알고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전체가 감옥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전체가 감옥인 게 실제인데 이 실제를 감추기 위해서 저렇게 감옥이라는 시뮬레이션 하나의 기호를 따로 저렇게 두고 있으면 우리를 혼동시킨다는 거죠. 안심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감옥에 있지 않아. 나는 자유로워라는 착각을 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뭐야? 우리는 국가에 의해서 자유롭지 않은 존재인데,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런 비유도 유명해요. 미국 전체가 디즈니랜드와 같은 일종의 코미디 요소라는 거죠. 미국 사회 전체가 디즈니랜드처럼 말 그대로 허구적이고, 그렇죠? 뭔가 이제 게임에 가까운 어떤 이런 지배적 체계를 갖고 있는 디즈니랜드라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국민들이 아는 것을 잊게 하기 위해서요. 허구적 환상 속에서 현실을 잊고 사는 세계가, 그죠? 그것을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디즈니랜드를 따로 저렇게 만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아, 이게 보드리아르의 매력이에요. 여러분, 그 보드리아르의 어떤 기호적인 어떤 설명들을 매력을 느끼는 분들은 그 보드리아르의 책을 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즈니랜드가 저렇게 따로 있는 거, 여러분 롯데월드가 저렇게 따로 있음으로써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의 세월호 사건 같은 거 보세요. 완전 여러분 이거 애들 장난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건데 국가가 하는 수준은요, 국가가 대응하는 수준은 거의 뭐 애기들 장난하는 것처럼 막 우왕좌왕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인데 이 실제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저렇게 롯데월드, 꿈과 환상의 나라를 따로 저렇게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적용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롯데월드 가게 됨으로써 아, 이런 환상의 공간, 놀이공간은 따로 있는 거야. 현실은 다르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현실을 리얼하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일종의 거대한 놀이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허구의 자리죠. 환상의 어떤 자리들라는 거죠. 마치 컴퓨터 시뮬레이션들은 사실은 우리는 너무 게임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보드리아르는 걸프전 또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걸프 전쟁, 이제 이라크가 쿠웨이트 침공했을 때 이제 미국이 일으켰던 이제 이라크를 혼내줬던 전쟁이라고도 하죠. 물론 그 철저하게 그것도 미국 중심의 사유일 뿐인데 당시에 특히 걸프전부터 여러분 전쟁이 굉장히 이제 미사일 전쟁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특히 이제 이 컴퓨터를 통한 전쟁에 더 가깝죠. 컴퓨터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드리아르는 시니컬하게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한 거죠. 걸프전은 마치 전 세계가 항상 이미 미국이 벌이는 잠재적 전쟁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기 따로 존재한다. 야, 걸프전이 뭐야? 저런 국지적 전쟁이 실체가 아니라 저건 오히려 하나의 시뮬레이션이고 진짜 전쟁은 이미 모든 곳에서 다 일어나고 있고 우린 모든 다 미국의 이 잠재적 전쟁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한국 어때요, 여러분? 정말로 미국이 시키는 것에 다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저항 못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죠. 이게 결국 뭐예요? 일종의 전쟁포로와 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쟁포로가 아니야라는 안도를 어디서 느낀다? 미국이 실제로 이렇게 이라크를 침공해주고 걸프전을 일으켜주고 나중에 그 9.11 테러 이후에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줄 때 아, 그래, 우리는 최소한 저런 전쟁 상황은 아니잖아. 우린 저런 전쟁포로는 아니잖아. 라는 일종의 안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이미 실제로 놓여 있는데 말이죠. 굉장히 재밌죠?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미국에 대한 얘기에서 이런 표현도 쓰고 있네요. 제7함대 미사일과 폭격기는 언제든 어디로나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즉, 미국의 여러분 무기는 언제든 우리 한반도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는 건데. 그죠? 그래서, 보드리아르가 얘기하는 시뮬레이션이라는 건 꼭 걸프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개념 또한 시선에 관한 것일 거다라고 이제 이진겸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특별한 대상을 보게 함으로써 일상적인 세계 속에 존재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종류의 시선의 이름이다. 그런데 거기서 그 시선의 주인, 그 시선의 발원지는 누구일까? 라고 이제 묘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자, 이제 락강 마무리 들어갑니다. 야누스 락강. 야누스 락강, 왜 락강이? 락강은 이제 구조주의적 측면도 있지만 포스트 구조주의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정리입니다. 락강은 일단 기본적으로 레비스트로스와 같이요, 주체라는 인간이란 개념을 출발점으로 삼지 않죠. 그죠? 애초에 무의식을 개념으로 출발하고 있잖아요. 무의식의 개념으로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프로이트의 어떤 개념을 받아들여서 더 멀리 나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둑맞은 편지의 왕비처럼요, 우리는 자신의 자아의 이상을 획득하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본래 모습이라고 상상적으로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서요, 사실은 타자가 지정한 자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보드리아르의 개념과 사실은 같은 거예요. 미국이 지정한 자리에 우리는 그렇게 앉아있는 거라는 거죠. 알겠죠? 즉, 내 자리는 내가 아니라 타자가 지정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꼭 한국과 미국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 자신이 마찬가지죠. 부모가 지정한 그 지정석에 여러분은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부모님이 지정한 자리 아닙니까? 혹은 이 사회가 지정한 자리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실제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자아의 중심성은 거꾸로 타자의 중심성으로 전환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타자가 나를 조종하는 거니까 타자의 중심성이죠. 그래서 데카르트를 겨냥해서 락강은 이렇게 얘기한대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잖아요. 락강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한다. 고로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존재한다. 굉장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아닌 곳이니까요. 또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도 존재하는 타자에 의해서 밀려나는 삶이죠. 내가 아니라 타자의 담론 속에서 생각하는 왕비, 그죠? 자기가 서야 있을 곳, 존재해야 될 곳은 타자가 지정해준 자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곳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타자가 생각하는 곳,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락강이 보기에 나라는 존재, 자아라는 주체라는 건 어떤 중심성도 통일성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체의 해체죠. 오히려 타자의 담론, 타자의 욕망으로서 무의식의 뭐다? 결과물입니다. 출발점이 아니라 주체의 출발점. 데카르트가 얘기했던 주체적 출발점이 아니라 역시 락강에 와서도 우리의 타자적인 주체라는 것은 타자의 욕망으로서의 무의식적인 결과물에 불과하다. 타자가 지정한 자리에 우리는 서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형태로 내면화된 체계와 구조의 결과와 효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측면을 본다면 여러분 이거는 근대적인 문제 설정을 벗어나 있죠. 그죠? 그래서 현대적이라는 거죠. 현대적 사상에 들어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어쨌든 타자라는 이름의 체계가 지정하는 자리에 결국 귀착될 수 없다고 보는 점에서도 우리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구조의 단계를 거쳐야만 우리가 사회로 편입될 수 있다는 것 측면에서 또 구조주의적이기도 하죠. 그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기표와 기에 대한 게 있죠. 기표는 기 밑으로 끊임없이 미끄러진다라고 표현했는데 문제는 이거죠. 여러분 정말로 기표와 기에 닿지 못하고 끊임없이 미끄러지기만 하면 그죠? 그럼 어떤 의사소통도 불가능해질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무의식에 대한 어떤 증세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락강은 고정점이라는 개념을 도입은 해요. 그러니까 그 미끄러짐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어떤 고정점, 그죠? 마지막 기표와 마침표를 통해서 기호들의 연세가 매듭지어지고 기호의 의미는 고정된다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이 기표와 기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가장 근사한 부분에서 정박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거다라고 하면서 뭔가 이제 기호를 해석해내는 거죠. 의미 적용을 통해서 기호의 의미가 고정되는 것. 하지만 문제는 뭐다? 이 고정점의 기능도 결국은 잠정적이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완전히 여기서 이건 이 의미야. 이 징후는 바로 이런 무의식이지라고 확정할 수 없는 건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언제든 변하고 변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표 연세들의 항들이 계속 변화되니까 그 의미도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잠재성은 의미를 언어 전체에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는 또 구조주의 입장과는 매우 상이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죠. 구조주의라는 것, 소시르의 언어 구조주의는요, 변함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 언어적인 랑그 전체 문법을 꼭 지켜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그런 걸 충분히 변화 가능성에서 얘기하는 사람이고요. 더 나아간 사람이고, 락강은요, 어느 정도는 구조주의를 받아들이는 학자예요, 당연히. 언어적 구조주의 하에서 결국 타자의 담론에 의해서 나의 자리가 고정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정점도 완전한 고정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언어 문법과는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것은 잠정적인 지점이기 때문에 결국 기표 연세들, 우리 욕망의 환유 연세죠. 그런 연세의 항들이 변화됨에 따라서 그런 우리 욕망의 과정도 변화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면에서 이거는 탈구조주의적이죠. 구조주의를 말하는 동시에 이 구조주의를 벗어나는 포스트 구조주의적 측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어떤 기호 연세에도 얽매이지 않으면서 그 기호 연세의 의미를 결정해주는 이 메타 언어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하나의 잣대로 작용하는 기준은 없다. 그죠? 언어에 대해서라고 하죠. 야콥슨은 있다고 했거든요. 그 기준, 메타 언어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언어학자 야콥슨이지만 락강은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철저한 기준, 확고한 기준을 예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락강은 포스트 구조주의자, 탈구조주의라고도 볼 수 있겠죠. 알겠죠? 자, 이제 정리입니다. 락강이 타자란 개념을 통해 주체를 구성해내는 방식의 특징적인 것을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저자도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주체를 구성하는 타자란 바로 질서를 의미한다. 질서. 그렇죠? 아까 우리서 엄마를 사랑하는 그 욕망은 우리는 결국은 그렇죠. 것의 됨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질서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타자 질서의 외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질서를 벗어나 사고하는 일은 곤란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무의식의 형성 메커니즘이 질서의 체계에 대한 동일시로만, 즉 타자가 지정한 자리를 자기 걸로 동일시하는 것으로만 이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겠죠? 그 결과 첫째와 둘째를 합하면 모든 사람이 결국은 기존의 질서를 받아들여 자기 것으로 동일시한다라는 것, 거기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주체를 구성하는 타자가 질서의 체계가 오직 아버지, 어머니, 나라는 오이디푸스 삼각형 내부에서만 정의되고 있다는 점, 그죠? 이게 좀 락강의 타자의 특징적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거 자체, 이 전제 자체를 어느 정도 깨트릴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영향력이 나중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보드리아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거죠. 기호 사회적 현상을 기호 현상으로 소급해서 파악하는 어떤 개념에서 본다라면 아까 그 보드리아르의 분석 구조와 락강의 분석 구조가 그래서 굉장히 닮은 부분이 있죠. 알겠죠?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락강을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것저것 사례도 많이 하느라고 1시간이 훌쩍 넘어버렸는데요. 예, 어쨌든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분석 자크 락강에 대한 파트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알티셀 막스주의자거든요. 알티셀가 좀 긴가요? 기억이 안 나요. 이데올로기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은데 다시 공부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티셀은 짧게 하고 넘어가고요. 푸코와 들레주 쪽을 좀 자세하게 하는 게 좀 더 중요하겠죠. 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